출력이요, 출력. 이것도 그냥 식만 간단히 얘기합니다. 자, 3상이잖아요. 그럼 3상 출력은 뭐 일단 맨 앞에 뭐 붙어요? 출력 구할 때 루트 3 붙겠죠? 루트 3 vi 지금 회로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요거 선간전압 선전류죠? 네,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맞나요? 네,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구하죠. 근데 요것도 요건데 이거 말고 한 가지 좀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ZS요. 또는 실용상 XS로 보통은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동기 임피던스를 저항은 무시하고 실용적으로 이제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항치가 워낙 작으니까 자, XS분의 자, EV 자, 근데 이제 식을 외우기 편하게 그냥 EV라고 쓰긴 썼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VP예요. VP. 상해 단자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3상 전체를 놓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 한 상권만 놓고 발전기 돌려서 기전력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전기자 권선 자체에 동기 임피던스가 있죠. 내부 임피던스. 나중에 이제 여기 단자에다가 한상 기준의 부하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여기 걸린 부하에 걸린 전압, 상해 단자 전압 요걸 VP라고 한상당 단자 전압이니까요. 실제로는 Y결선하고 거기에서 선간, Y결선 선간 단자 전압을 빼야 되는데 그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 단자 전압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상의 기전력 얘하고 한 상의 상 단자 전압. 아까 그렸던 VP는 일단 VP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 전압. 그럼 ZS에도 뭐가 걸려요? 전기자에서 기전력 만들어가지고 전류가 전기자 전류 흐르면 전기자 권선 동기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고. 이제 이거하고 미상이 다르다고. 뭐 이렇게 될지 뭐 조금 꺾어질지 모르지만 그죠? 그래 놓고 두 개를 합친 게 쓰는 전압과 전압 강하 이제 위상까지 포함해서 두 개를 더하면 이런 식으로 더하니까 아까 이게 기전력이 되고 이 각을 부하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델타라고 놔보면 XS분의 EV 이거 사인 델타. 여기 델타는 부하각입니다. 이 델타를 부하각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근사치 계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 이걸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이것도 한두 끝도 없어서 그냥 결과만 이렇게 놓고 써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한 상만 놓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는 한 상당 출력이에요. 상 하나당 출력. 그래서 이건 지금 3상 전체 출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3상 전체 출력을 구하려면 이걸 몇 배 해야 된다고요? 3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건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동기기에서는 근사식으로 이렇게 된 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정도,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얘기해봐요. 머리만 아파요. 시간만 잡아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 11번째는
자, 요렇게 쓰면 뭐죠? ZS. 동기 임피던스. 동기기 전기자의 한 상당 내부 임피던스. 근데 사실은 이제 운전할 때 임피던스예요. 왜냐면 운전을 안 하면 전기자의 전류가 안 흐르죠. 발전기를 안 돌리면.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없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세워놨을 때 전기자 임피던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부하 걸고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까지 포함된 거. 작용을 할 때. 자, 하여튼 이제 동기 임피던스 맞죠? 요 앞에 요렇게 붙어요. 그럼 요건 뭐라고 읽겠어요? 예,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면은 계산 결과가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퍼센트법이라는 건 대기 기준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 앞에서 왜 전압 변동률 얘기할 때도 직류기에서 뭐 전압 변동률도 원래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퍼센트로 나오게 하려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이항하고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값들을 계산할 때 100을 계속 끌고 다녀야 된다고. 이거 귀찮으니까 뭘로 쓰겠다고 그랬죠, 저는? PU법. per unit.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그랬었죠. 곱하기 100을 안 하고. 예, 얘도 똑같아요. 원래는 퍼센트로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귀찮아요, 이 100이. 예, 그래서 저는 그냥 PU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PU법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냥 섞어서 쓰겠습니다. 단 나중에 퍼센트로 물어보면 계산이 뭐 0.01 이렇게 나오면 퍼센트로 물어봤을 때는 1%라고 이제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필요할 때 환산해서 쓰면 됩니다. 곱하기 100에서.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그러면 여기에 S를 안 쓰면 이게 뭐예요? 예, 아니 S를 빼면 퍼센트 임피던스. 전력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나요? 전력에서요? 네. 아니 참 지금 전력을 안 하지. 네, 회로를 안 하죠. 네,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나중에요. 전력에 가면 이제 요 S가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또 다뤄요. 전력에서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동기기라서 그러니까 보통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력은 이제 선로에도 임피던스가 있거든요. 선로 임피던스가 전선로에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선로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따지는데 동기기니까는 이제 이 임피던스가 동기 임피던스가 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냐면 근데 이제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저는 PU법, PU법이요. PU법, 그러니까 1 기준으로 하는 PU법 동기 임피던스를 저는 쓸 거예요. 자, PU법으로 이제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뭐냐? 요거예요. 동기기 돌리면 여기 이제 VP라고 하는 요 전압이 나오죠.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죠? 네, 기전력이 발생을 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단락이 되면요. 이렇게 단락이 되면 어차피 이제 요 기전력밖에 없죠. 유기기전력밖에 없잖아요. 이 회로의 전압이. 근데 이제 내부에 뭐가 이제 여긴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제 여기다 ZS를 표시했지만 이것도
여기에 임피던스를 굳이 이제 좀 보이게 표현을 하려면 여기 있던 임피던스를 이제 볼 수 있게 표시를 하려면 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실상 여기다 그렸지만 여기 있는 임피던스죠. 본선에.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기전력은 뭐 예를 들어서 100V가 생겼다고 해도 회로를 돌다 보면 여기서 전압강화 생기죠? 그죠? 전압강화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동기기에서 한 상당 전기자 권선 한 상당 2라는 전압을 발생을 시켜요. 그런데 G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자의 2라는 전압이 만들어지지만 그 전기자 권선 자체의 내부에 이런 임피던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있잖아요. 전압 강화. 그죠? 네, 그래서 G가 만든 기전력에 대해서 그 G가 가진 내부 임피던스 운전 중에 ZS에 의한 I, ZS.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전격 전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하를 걸었다고 치고 부하 전류가 전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있을 거다. 자체에서. 그게 원래 이제 기전력에 대해서 발전기가 만든 기전력에 대해서 발전기가 먹는 전압 강화. 발전기 자체에서 생긴 전압 강화가 몇 프로냐? 그러니까 원래 몇 프로냐니까 뒤에 곱하기 100이 붙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퍼센트로 뽑으면.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이제 100 안 달고 다닌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뺀 거라고요. 이렇게. 됐죠? 요걸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왜 얘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냐? 저기 그 앞에서 동기 임피던스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이거? 오메 법칙으로 쓰면 ZS는 Z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 근데 이게 ZS면은 이게 무슨 전류? 단락 전류분의 여기가 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2분의 ZS는. 네, 2분의 ZS가 어떻게 하면서 이거 나중에 할 얘기인데. 이렇게 할까요? 이 얘기도 좀 이따 해야 돼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2분의 I면 지금 보면은 2는 여기 기전력. 그죠? I는 전부하 전류라고 했으니까 부하 연결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맞나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흐르는 전부하 전류, 전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를 흐르는 전류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폐회로를 흐르는 전류잖아요. 전부하 전류분의 전압. 이 회로의 총 전압은 기전력 2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임피던스죠. 근데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인데 이 전체 회로 임피던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동기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에 부하가 있으니까 요거 부하의 임피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부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은 지금 요 Z는 ZS 그러니까 ZL 플러스 ZS 이거죠. 그러니까 이 폐회로 내의 토탈 임피던스죠. 그럼 뭐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뭐냐면 요게 동기 임피던스 플러스 부하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임피던스를 더한 거 분의 이 위에 뭐만 남아요? 동기 임피던스. 그러니까 폐회로 내의 전체 부하 포함한 전체 임피던스 중에 동기 임피던스가 그 전체 임피던스 중에 동기 임피던스만 빼보면 그게 몇 프로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피던스의 퍼센트라고요. 회로 전체 임피던스 중에 동기 임피던스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 뭐 이걸 이 의미로는 보통 문제를 안 낸다고요. 이 의미로는. 이제 부르는 이름은 이제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셨죠? 근데 몰라도 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는요. 동기발전기 문제 이렇게 나오면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이 얼마다 이렇게는 문제에서 잘 안 주죠. 거의 안 준다고요. 보통 이 발전기 단자전압이 얼마다 이렇게 주지. 그러니까 이걸 단자전압으로 바꾸려면요. 요 2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이제 한 상의 기전력이니까 Y결선상의 단자전압,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으로 얘기할 때는 성간전압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V죠. 이게 성간전압일 때. Y결선 성간전압일 때. 분의 위에는 I, ZS죠? 그럼 분모에 분모니까 루트 3은 분자로 올리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루트 3이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V분의 밑에 있던 루트 3을 위로 올려서 루트 3 IZ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를요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똑같이 위에도 V 아래에도 V 그럼 어차피 뭐 약분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뭐 위아래 하나씩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V 뭐예요? 제곱분의 위에는 루트 3 VI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상에서는 루트 3 VI가 이제 역률은 안 곱했어요. 루트 3 VI가 용량이죠. 용량. 발전기 용량. P.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뭐. V제곱분의 PZS. 있나요? 네. 미리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전력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 할 때 보통 무슨 식을 많이 쓰냐면, 10V제곱분의 PZ, 이렇게 된 식을 많이 써요. 전력에서. 근데, 얘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10을 붙여서 쓰느냐? 단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 그냥 기본 단위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10kV 실제 10,000V죠. 이렇게 줬다고 해봐요. 전격 전압이 10kV 그 다음 발전기 용량이 전격 용량이 1000kVA 이렇게요. 주면 이 식에다가 집어넣을 때는요. V에다가 뭐라고 넣어야 되겠어요? 만이라고 넣어요. 만. 10kV면 10,000V거든요. 만이라고 넣고 이 P에다가는 뭐라고 넣어야 되겠어요? 10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쓴 이 식은 그냥 기본 단위로 넣을 때의 식이에요. 근데 전력에서는 나중에 퍼센트 임피던스 할 때 아마 선생님이 항상 10V 제곱분의 PZ 이렇게 된 식을 아마 써서 여기다가 넣을 때는 10 붙은 10이요. 10kV니까 이 V에다가 V 자리에 그냥 10 넣어요. 그러니까 킬로가 기본이에요. 킬로를 기본으로 쓰는 식이에요. 이 식은 전력에서 쓰는 식은. 그래서 10의 제곱. 그 다음에 P에다가도 그냥 1000만 넣어요. 킬로볼트 암페어가 기준이거든요. 이 식은. 그리고 이제 Z는 뭐 매돔 이렇게 주면 이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Z는. 네, 요 차이에요, 요 차이. 전력에서 쓰는 거랑.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킬로로 넣는다 그러면 이 식에 넣어도 됩니다. 여기서도. 이게요.
한 가지 이제 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킬로의 제곱이고 여기는 킬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얘는 단위법으로 나오고 얘는 퍼센트로 나와요. 예,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뒤에 곱하기 100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킬로를 기준으로 하고 곱하기 100까지 해서 이제 환산을 해보면 그게 여기 10 차이 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결국은. 예,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식을 만들려고 VV 곱했으니까 요건 지우겠습니다. 지워 놓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요거. 이렇게 되니까 요거 2를 이쪽으로 옮기면 2분의 ZS가 뭐가 돼요? IS분의 1이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2분의 ZS 요거. 예. 여기가 IS분의 1이고요. 그리고 여기 I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전부하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라고 그랬죠? 전부하 전류. 뭐 정격 전류라고 하죠. 전부하가 정격이니까. 그래서 뭐 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단락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락사고가 생기면 전류가 보통은 굉장히 커진다. 그죠? 그래서 그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의 몇 배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락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단락비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뭐 피우법 임피던스하고 단락비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역수 관계라는 거죠. 이게 뒤집어진 걸 단락비라고 하니까 맞나요? 예, 그래서요. 간단한 문제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5%인 뭐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가 운전 중에 변압기 단자가 단락됐을 때 단락 전류는 정격 전류의 몇 배가 흐르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5%짜리 변압기는 단락 사고가 일어나면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의 몇 배가 흘러요? 이게 결국은 단락비가 얼마예요? 역수라니까요. 5%분의 1. 근데 퍼센트로 넣으면 안 되고 0.05분의 1 하셔야 됩니다. 단위법 형태의 역수. 네, 그래서 0.05분의 1이면 20이거든요. 그래서 단락 사고가 생기면 정격 전류의 20배의 단락 전류가 흘러요. 퍼센트 임피던스 5%짜리는. 예. 또는 뭐 단락비가 2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됐나요? 역수. 역수라고요, 역수. 예.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물론 단위법 형태로 저는 풀 건데, 예, 피우법 동기 임피던스하고, 예, 그게 이제 퍼센트 따지면 뭐 퍼센트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하고 단락비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예, 그러니까 단락비 계산하는 문제나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하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퍼센트 임피던스 구해서 5% 나왔으면 5%분의 1, 0.05분의 1 해서 20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퍼센트 임피던스가 20%다. 20%면 0.2잖아요. 그 0.2분의 1 해서 뭐 단락비는 5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분의 1 뒤집어가지고. 아니면 거꾸로 뭐 단락비가 25다. 단락비가 20이다. 20. 20? 25. 25다. 그러면 저 단락비가 25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몇 프로예요? 25분의 1. 25분의 1. 0.04. 퍼센트로는 4%. 4%.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이거 똑같은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단락비 구하는 문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계산 문제에서 이 단락비 구하는 문제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예, 아무거나 하나 구해서 어차피 뒤집으면 서로 간의 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식은 다 정리됐네요. 이거 다 씁니다. 요 식 다 쓰는데, 이 중에서도요, 특히 뭐 이식 가지고 또는 이식 가지고 뭐 이식 가지고 또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예, 여러분은 그냥 동기기에서 만약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나 혹시 단락비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예, 어디다 넣어도 계산은 돼요. 그런데 어디다 넣을 때는 조금 풀이 과정이 복잡해지고 어디다 넣으면 바로 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10개 중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나 단락비 구하는 문제가 10개면 그 중에 8, 9개는 이 식을 쓸 때가 가장 빨리 풀려요. 문제가. 물론 한두 개 정도는 다른 걸로 풀어야 좀 쉽게 풀리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걸로 풀어야 쉽게 풀릴까를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빨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일단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거니까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라고요. V제곱. 이거 나중에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력에서는 아마 10V제곱분의 P, 이제 요식을 쓸 텐데, 키로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전력에서도 얘나 이런 걸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서 그냥 계산하시라고요. 그냥, 뭐가 편할까 생각할 시간에. 뭐, 복잡해봐야 조금 더 복잡한 거니까. 일단은 대부분은 이게 제일 빨리 풀립니다. 문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퍼센트 또는 피우법 동기 임피던스 그리고 단락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째는 이게 동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변압기도 해야 되고 변압기 지나가면 유도기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각종 시험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당연히 기계를 다루다 보면 그 기계가 갖는 어떤 특성들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슨 특성 시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책에 보면은 엄청 많아요, 시험법들이. 근데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무슨 특성을 알아볼 때는 무슨 시험하고 무슨 특성을 온도 시험할 때는 온도 시험법에는 뭐 어떤 시험법들이 있고 다 못 알아본다고 이거. 너무 많아서. 그런데 각 편마다 직육이냐, 동기기냐, 유도기냐, 뭐 변압기냐에 따라서 이 시험법 중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잘한 것들도 있겠죠. 시험법이니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냥 다 포기하세요. 그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보시고 거의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문제 혹시 관연도 문제 보다가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건 뭐 문제 답 정도만 암기를 하시고 그 많은 시험법을 다 정리해서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동기기죠? 자, 동기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시험법 중에 제일 중요한 시험법이 뭐냐면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이 단락비.
그 기계의 단락비가 얼마짜리 기계냐, 이게. 동기기는 사실은 이 단락비가 그 동기기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게 대표값입니다. 이 단락비라는 게. 그래서 단락비가 아까 큰 기계 그러면 철기계고, 단락비가 작은 기계 그러면 동기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계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험들 중에서도 동기기의 여러 가지 시험법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뭐 거의 10번이면 9번은 이거 물어봐요. 시험법 중에. 그게 뭐냐? 단락비 산출 시험이요. 단락비를 알아내기 위한 시험. 단락비 산출 시험. 그래서 단락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전압계, 전류계, 뭐 전력계. 당연히 특성 시험을 하려면 계기들이 있어야 돼요. 측정 계기들이. 그걸로 실제 운전을 해가면서 뭐 전압계, 전류계, 뭐 전력계에서 나오는 이제 값들을 빼내서 그 운전을 시키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그 기계 내부의 어떤 특성 값들을 알아낸다고요. 근데 이제 단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락비 산출 시험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시험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합니다. 단락비를. 첫 번째가 뭐냐? 단락 시험이야. 요걸 먼저 써야 되겠네. 무부하 시험. 네, 무부하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해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다른 시험을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게 단락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요. 발전기, 동기 발전기가 있으면 이제 선 3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동기 발전기니까. 요 단자, 발전기 단자를 무부하로 놓고, 그러니까 무부하라는 얘기는 여기 개방시켜 놓고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단자를 개방시켜 놓고. 그럼 단락 시험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를? 단락시켜 놓고 하는 시험이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부하 시험. 두 번째는 단락 시험. 이 두 가지를 한다. 여기서 나오는 측정값들을 가지고 단락비를 또 계산을 해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 다음 장이 변압기거든요. 자, 변압기로 가면 시험법 문제가 10개면 9개는 이거예요. 변압기의 등가회로 작성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가회로에 대해서는 변압기 가면 얘기를 할 거예요. 등가회로를 작성하기 위한 자, 시험. 변압기는 뭐 열의 9은 이거 물어봐요. 시험 중에. 근데 이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 등가회로를 작성하려면. 근데 이제 왜 지금 동기기는 지금 동기기 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왜 아직 하지도 않은 변압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냐면 외울 때 같이 외우셔야 돼요. 이 등가회로 작성 시험에 세 가지를 했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똑같아요, 얘하고. 그래서 같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니까 하나를 더 하겠죠. 그게 뭐냐면 저항 측정 시험.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벗어났네. 쓰다 보니까 이게 길어져서 벗어났는데 알아서 보세요. 밑에다 써야 돼. 아니, 밑에다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예?
요 뒤에, 예, 예, 저항 측정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얘는 그냥 쓰고 말 거라서, 세 번째가 이제 저항 측정 시험이 하나, 요 뒤에 이제 들어오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개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유도기. 이게 4장에 보면 이제 1장이 직육이고 2장 동기기, 3장 변압기, 4장의 유도기예요. 자, 근데 이제 유도기로 가면, 예, 시험법 10개 중에 9개는 이제 요건데, 원선도 작성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원선도. 네, 원선도 작성 시험. 원선도라는 걸 그려요, 유도기 가면. 정확하게는 원선도도 여러 가지 원선도가 있어서 선도도 정확하게는 유도기에서 그리는 원선도는 주로 쓰는 원선도는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헤일랜드 원선도를 그릴 건데 그걸 그리기 위해서는 뭔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작도를 하죠. 네,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해야 되고 그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얘도. 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무부하 시험이에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압기에서 맨 마지막에 뭐 있다고요? 저항 측정 시험. 유도기도 저항 측정 시험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한 개가 달라지는 게 뭐냐? 단락 시험을 못 합니다, 유도기는. 왜냐면 유도기는 지금 여기 동기기는 정확하게는 동기 발전기고요. 변압기는 변압기예요. 근데 여기 유도기는 유도 전동기예요, 정확하게는. 전동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근데 발전기는 아까 발전기는 선 이렇게 나오면요. 이 단자를 쇼트를 시키고 선을 연결을 해버리고 발전기를 돌리면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여기 이제 전류들이 흐를 거 아니에요. 단락 전류가. 근데 전동기는요. 전동기 운전에서 특성 시험을 하려면 전동기는 콘센트에서 전기가 들어가야 전동기가 돌아가죠. 여기를 단락을 시켜놓고서 여기다가 전압을 콘센트에 꽂아봤자 이거 전동기로 전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단락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전동기는 단락 시험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무부하 시험은 하죠. 똑같이 어차피 개방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부하 시험은 똑같이 하고 저항 측정 시험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단락 시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단락 시험에서 얻는 값들을 똑같은 걸 얻기 위한 다른 시험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걸 유도 전동기에서는 그걸 구속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한 가지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잘 나오는데 특히 사실 동기기 거보다도 이 변압기하고 유도기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시험에 훨씬 출제가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무부하 시험은 지금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무부하 시험을 하면 여기서 먼저 데이터를 얻어낸다고 그랬는데 이 무부하 시험을 해서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얻는 거냐? 뭐를 얻으려고 이 무부하 시험을 하냐? 뭐를 얻는지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말 그대로 무부하죠. 무부하. 그럼 부하 전류가 흘러야 하는 거예요. 안 흐르죠? 그죠? 그러면 무슨 전류만 흐르겠어요? 내부에. 기계 내부에. 여자 전류. 네, 계좌 전류요. 네. 쓰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계좌는 여자를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좌 전류는 흐르거든요. 여자 전류는. 그래서 여자 전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자 전류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자 전류가 얼마인지, 얼마나 흐르는지. 그럼 이 여자 전류를 제한하는 임피던스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계좌 쪽의 임피던스, 계좌 회로의 임피던스.
그걸 여자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나중에 변압기 가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자 임피던스라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여자 회로는 이제 그 회로에 부하하고 직렬 연결이 돼 있다라기보다는 여자 전류로 조금 가지고 가고 부하 전류로 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병렬형으로 보게 돼요. 근데 병렬 회로를 다룰 때는 임피던스보다는 그렇죠. 어드미턴스 계산이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 임피던스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문제는 여자 어드미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문제 보기로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여자 전류,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 그리고 무부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전압계 전류계 제가 전력계도 건다고 그랬죠. 그럼 무부하에서 기계 내부에 걸리는 전력은, 소비되는 전력은 그게 뭐예요? 무부하 손실이죠, 그게. 기계 자체에. 무부하 손실의 대부분은 누구라고요? 무부하 손에는 뭐뭐뭐 있죠? 철손, 기계손, 뭐 표류부하손, 아니 유전체손. 유전체손은 워낙 작아서 무시를 하고 보통은 철손과 기계손. 근데 기계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무부하 시험으로부터 무부하 손실을 얻어내요. 근데 그 무부하 손실의 대부분은 뭐? 네, 철손.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더 있는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부하 시험으로부터는 얘네들을 얻어낸다. 여자 전류, 그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 그 여자 전류를 제한하는 여자 어드미턴스, 그다음에 무부하 손실인 철손을 요걸로부터 얻어내고,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로 요 단락 시험, 그리고 뭐 똑같은 걸 이제 유도기는 구속 시험에서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구속 시험. 네, 여기서는 그럼 뭘 얻어내느냐? 이거는 이제 여기를 단락을 하고 시험을 하는 거니까, 이제 물론 전동기는 단락 시험 못하니까 구속 시험을 하는 거고, 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손 반대면 부하손이잖아요. 부하손의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손.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각 기계 내부에 동손을 얻어내요. 내부 동손, 기계 내부의 동손. 또 이게 어드미턴스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건 계좌 회로에 대한, 이거 여자 회로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내부의 전기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 이게 내부 임피던스를 여기서 얻어냅니다. 그 기계 내부 임피던스. 근데 이 내부 임피던스의 의미가 일단은 뭐 이렇게 쓸 텐데, 유도기면 유도기 내부, 유도전동기 내부의 임피던스, 동기기면 동기기 내부의 임피던스인데 동기기 내부 어디 임피던스겠어요? 전기자. 즉 뭐? 동기 임피던스. 동기기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동기기의 동기 임피던스를 알아내요. 이 동기 임피던스가 동기발전기 내부 전기자 건선의 내부 임피던스라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운전할 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내부 임피던스를 얻어내고, 내부 동선을 얻어내고, 또 하나는 내부 임피던스가 이제 전압계를 걸거든요. 시험을 할 때. 전압계를 걸고 하는데, 결국 내부 임피던스가 나오게 되면 내부 전압 강화도 나올 거 아니에요. 전격 전류 곱해주면. 전부하 전류 곱해주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압 강화, 그걸 통한 전압 변동률 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이렇게 한 3개 정도씩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항 측정 시험은 저항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내부에. 그죠? 네.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1차 권선, 변압기 1차 권선, 유도기 1차 권선.
1차 권선 쪽에 이제 저항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저항 측정 시험입니다. 뭐 이름 속에 들어가, 이건 뭐 굳이 몰라, 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항 측정 시험 뭐가 할 거냐 안 물어본다고요. 당연히 뭐 이름 보면 저항이죠, 뭘. 근데 물어보는 건 요거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변압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도기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빈도 자체가 이제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자, 13번째는 동기전동기. 자, 동기전동기에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위상특성 곡선이라고도 하고 V곡선이라고도 해요. 그럼 왜 동기 전동기냐? 그럼 동기 발전기는 위상특성 곡선이 없냐? 왜 없어요? 있죠. 동기 발전기도 위상특성 곡선이 있고 동기 전동기도 위상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발전기 건 얘기하는 거 전동기 것만 얘기해요? 발전기 거 안 물어봐요, 문제에서. 관여도 문제 자체가 아예 없어요, 발전기 거는. 네. 뭐 문제 안 나오는데 볼 이유가 없죠. 사실은 좌우가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뭐 굳이 얘기하면 그래프의 좌우가 바뀐 그래프라는 것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동기전동기 위상특성 곡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몇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위상특성 곡선 또는 이제 V곡선은 이제 항상 그래프 외울 때는 가로, 세로가 뭔지부터 보는 거라고 그랬죠. 이 위상특성 곡선의 가로축은 계좌전류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계좌전류. 세로축은 뭐냐? 전기자전류.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전류. 근데 동기 전동기에서는 결국은 전기자전류가 부하전류가 돼요. 동기기는. 사실 직류기도요. 생각해보면 직류기도 타여자 같은 경우는 계좌가 따로 있죠. 그 전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류기 같은 경우도 이제 타여자 같은 경우는 전기자가 있고 이 계좌가 직렬로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면은 이제 뭐 이쪽에 이게 아니죠. 계좌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부하를 연결해서 발전기 돌렸으면 여기서 부하 연결해서 여기서 쓰는 거 아니에요, 부하를. 그럼 당연히 전기자의 흐른 전류가 어디도 흐를 수밖에 없어요. 계좌도 부하를 흐를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근데 동기기도 어차피 계좌를 여자하는 건 따로 있어요, 여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자의,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전기자 3상. 그 중에 상 하나 이제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 부하 연결해서 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어디로 흐르긴 부하로 흘러서 이렇게 도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면서 부하 전류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은 전기자 전류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부하 전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부하 전류로 보셔도. 됐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왜 얘를 V곡선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프가.
V자 커브거든요. 그 왜 이게 V자 커브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 위상특성 곡선을 그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전동기잖아요. 전동기에 계자 전류를 바꿔가면서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좌우를 이렇게 놓고 그리는 건데 계자 전류 뭐 1A, 2A, 3A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봐요. 근데 콘센트 꽂아가지고 처음에는 아까는 뭐 100V에다 꽂아놓고서 뭐 1A의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콘센트 빼가지고 저 한 300V에 꽂아놓고 2A를 때 전기자,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은 전원에 꽂혀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계자 전류만 바꿔가면서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막 전화 바꿔가면서 다른 전원에다 꽂아가면서 이 시험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원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원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콘센트에서 들어오는 전압 일정, 그 콘센트에서 들어오는 주파수도 일정이죠. 주파수 바꿔가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압 V요, 주파수 F요, 일정입니다. 그리고 일정이 게 하나 더 있어요. 출력. 전동기 출력을 요 세 개를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출력도 일정한 상태에서. 근데 삼상 유도전동기니 삼상 동기전동기니까 출력이 어떻게 돼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근데 이 V는 어떻다고요? 일정이라고요. 근데 출력 P가 어떻다고요? 일정이라고요. 얘도 일정이고. 얘들은 안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상호작용이 어디만 하게 돼요? 전류랑 역률. 얘네 두 개. 그러니까 출력 일정하고 전압도 일정인데 전류가 증가하면 결국은 역률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값이.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역률이 떨어지면 전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일정하려면 얘네들이. 맞죠? 그죠? 그런데 동기기에는 뭐가 있어요? 동기기 1번 처음에 설명했던 게 동기기는 자기 스스로 역률 조정을 한다. 위상 조정이 된다. 뭐 가지고요? 계자 전류 가지고. 지금 계자 전류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자 전류를 바꾸게 되면 동기기 특성상 위상이 바뀐다고요. 이 세타가 진상도 되고 지상도 되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 얘가 바뀌니까 이 전류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류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이제 보세요. 자, 이게 전류라고 그랬죠? 전류가 가장 출력이 일정한데 전압은 당연히 일정하고요. 전류가 여기가 어때요? 요 꼭지가 가장 값이 어때요? 적죠. 여기가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는 자리. 근데 출력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나 출력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점들이 출력이 똑같은데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른다? 그 얘기는 역률이 가장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가 역률은 제일 커봤자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역률이 1인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네, 이걸 그릴 때 이 V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출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전압도 일정하고요. 그럼 당연히 얘들이 일정한 상태인데 출력이 같은데 어디나 이 그림상의 선상에서 출력이 똑같은데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른다는 얘기는 역률이 제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역률이라는 게 제일 좋아봤자 1인 거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역률이 1인 상태.
그러면 이제 역률이 1인 상태에서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요. 계좌 전류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1, 2 간다는 얘기는? 현재 역률이 1이에요. 근데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요? 전동기에서. 그러면 맨 앞에서 동기 전동기의 여자 전류,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계좌로 들어가는 전류는 지상 무효 전력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전동기는 소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지상값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역률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결국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이쪽이 뭐가 된다고요? 진상으로 위상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역률이 1인데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계좌 전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전동기에서 계좌 전류 줄이면 지상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상 영역이 돼요.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역률이라는 게 1인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역률 1이면 참 좋을 텐데, 괜히 계좌 전류 증가시켜가지고 여자 전류를 너무 키운 거잖아요. 그 역률이 진상. 자, 이게 전압이요, 이게 전류, 이게 이게 역률 1이죠. 근데 진상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출력이 일정하려면 요 선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는 이게 이쪽으로 가도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출력이 일정하려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증가하죠. 계좌 전류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점점 앞서게 되는 진상 쪽으로 가니까 같은 출력을 유지하려면 VI 코사인 세타가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는 증가할 수밖에요. 근데 이게 1, 2만 그래요? 줄여가지고 지상이 되면 이제 전류가 전압보다 뒤진 위상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출력은 일정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또? 1, 2가 또 전류는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가도 전류는 증가하고요. 1, 2가도 전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V자를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 2 가요. 진상. 진상으로 가도 안 좋은 거죠? 사실 여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1이면 참 좋을 텐데 계좌 전류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과여자 상태라고 해요. 이쪽 영역을. 반대로 이쪽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부족여자. 조금 계좌 전류, 여자 전류 조금 더 키워서 여기까지 와서 역률이 1이면 참 좋을 텐데 아직 부족해서 전류가, 계좌 전류가 역률 1이 못 된 거죠. 여기 부족여자 그래요. 부족여자. 발전기는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얘가 1, 2 오고 얘가 2축으로 와요. 근데 안 나와요. 발전기 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뭐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이제 동기전동기가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한전에서 3상 전기를 받아요. L1L2S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하를 써요. 뭐 전동기 이제 공장에서 뭐 전동기를 돌리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다른 부하들 뭐 여러 가지 부하들을 쓴다고요. 3상으로. 그 이제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지상 나오죠. 대부분 지상 나오거든요. 이제 부하들을 많이 쓰면 우리가 쓰는 부하가 대부분 지상 부하들이에요. 동력 부하들, 그러니까 전동기들을 이런저런 전동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역률이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보통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앞단에 뭘 달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뭘 달아주죠? 역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달죠. 3상으로 역률 개선용 콘덴서. 얘 부하 때문에 자꾸 지상으로 떨어지니까
콘덴서 달아서 끌어올리잖아요. 역류를. 그죠? 예, 이렇게 콘덴서를 쓰는데, 자, 이 자리에다가요, 콘덴서를 달지 않고, 여기다가, 동기전동기를 달아요. 동기전동기를 달고, 그럼 동기전동기 이거 돌아가겠죠. 왜요? 삼상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로. 이쪽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맞나요? 이 전동기가 돌아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전동기를 쓴다 그러면 돌아가는 데다가 뭐 분쇄기를 연결하든지 뭘 해서 돌아가는 걸 이제 동력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동기는 그냥 무부하로 돌려요. 공회전만 시킨다고요. 공회전만 시켜요. 그럼 부하를 쓰는 게 없죠, 그러니까. 공회전이니까. 그러니까 유효전력은 거의 소비돼요, 안 돼요? 거의 소비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공회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잔뜩 과여자 시켜가지고 여기쯤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부하는 쓰지 않기 때문에 유효전력은 없고 대신 뭐만 나와요? 진상, 무효전력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진상, 무효전력만 소비하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게 돼요? 전동기가, 동기전동기가. 콘덴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부하 쪽에서는 대부분 지상부하를 쓰게 되잖아요. 지상부하를 소비를 한다고요. 그럼 얘가 진상부하를 지금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쇄되면 어떻게 돼요? 지상부하 소비 부분하고 진상부하 소비 부분이 같이 붙어버리면. 지상부하 소비하는 걸 얘가 진상부하를 소비하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여기로 오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서로 반대 상쇄성으로 서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걸 까내는 거죠, 얘가. 여기 지상부하, 지상 소비 부분을 얘가 까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역류를 끌어올린다고요. 좋게. 전체 역류를. 네,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역류는 좋은 거잖아요. 네.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콘덴서는요. 이게 용량이 딱 정해져 있죠. 몇 킬로볼트 암페어짜리 콘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변시키는 게 있긴 한데 그 용량 한계가 있어서 이 가변 용량 콘덴서는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용 콘덴서로는 부적합해요. 그냥 정해진 거 써야 돼요. 단지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콘덴서를 용량 큰 놈, 큰 콘덴서, 중간 거, 조금 작은 거 이렇게 몇 개를 설치를 해놓고 그 셀렉터 스위치, 절한 스위치, 절체 스위치를 탁탁 틀어가지고 상황에 맞게 그 크기들을 조절을 해줄 수 있죠. 왜냐면 이 쓰는 부하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많이 쓸 때는 부하를 막 공장에서 생산 라인 한 10개 돌아갈 때는 잔뜩 지상으로 떨어지니까 콘덴서도 큰 걸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저녁 때 되면 다 퇴근하면 라인 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장사 잘 되는 공장 같으면 한 야간 그 교대 돌리면서 한 2-3개 라인은 계속 돌아가죠. 그럼 부하는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지상 떨어졌던 것도 지상으로 떨어졌던 놈이 자연스럽게 끌려 올라온다고 이렇게. 부하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아까처럼 이만큼 끌어올리는 콘덴서를 여기에 그대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진상 쪽으로 홀랑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지죠. 이때는 콘덴서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조금만 끌어올리게. 그래서 콘덴서를 용량별로 다양하게 붙여놓고 이 절체 스위치 틀어서 사람이 조정한다고요. 근데 이게 용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단식으로밖에 조작이 안 되잖아요. 그 탁탁 트는 그 용량 크기에 따라서. 근데 얘는 어때요? 계좌 전류를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주면 이 진상분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역률 조정이 되죠. 제어가 되죠. 거기다가 콘덴서는 앞선 쪽으로밖에 제어가 안 되는데 뒤져 있는 걸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얘는 줄이다가 이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지상 쪽까지도 제어를 하거든요. 이제 가끔 가다가
페란트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이유는 C가 커서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선로 용량 중에. 그럴 때는 오히려 뭐예요? 부족여자 쪽으로 해서 운전시키면 L의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송전선로에 송배전선로 쪽에도 많이 붙어요. 이 동기전동기가. 동기전동기 상황에 맞게 여기를 진상, 지상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C 성분이 클 때는 부족여자에서 L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반대로 L 성분이 많을 때는 진상 쪽으로 넘어와서 콘덴서의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계단식이 아닌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전동기를 가지고 위상 조정 또는 역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부하의 동기전동기. 그래서 얘는 동력이 목적이 아니에요. 뭘 동력을 움직이는 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률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부하의 동기전동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기,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동기 뭐라고 해요? 예, 동기조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조상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동기조상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머릿속에 이 V곡선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동기조상기, 그러니까 뭐 문제는 그런 거예요. 동기조상기가 뭐 과외자에서 운전하면 무슨 역할을 하고? 콘덴서 역할을 한다. 과외자에서 운전하면 진상 무효전력분이 나오게 된다. 다음 중 뭐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써놓는다고요. 또는 동기조상기 아니면 뭐 동기전동기에서 뭐 다음 중 맞는 것은 해놓고서 현재 역률이 1인데 과여자에서 운전하면 역률은 진상 쪽으로 가게 되고 전기자전류는 점점 어떻게 돼요? 과여자로 가면 갈수록 전기자전류는 점점 증가한다. 반대로 줄여도 어떻게 해요? 줄이면 지상으로 가는데 전기자전류는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1, 2가도 증가하고 1, 2가도 증가해요. 전기자전류는. 이제 역률은 진상이 될지 지상이 될지는 이제 증가시키면 진상이고 줄이면 지상이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출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나 출력이 다 일정한 겁니다. 근데 출력이 일정인데 이 출력을 100kW로 일정하게 놓고 그린 게 이거라면 이 V자라면 200kW라고 일정으로 200kW로 고정하고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어차피 전원은 같은 전원에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럼 전압은 일정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는 100kW로 일정으로 놓고 그랬는데 만약에 200kW로 일정으로 놓고 그리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전류가 증가해야 되니까 이 V자가 그대로 위로 이렇게 떠오르겠죠. 이렇게. 300kg로 놓으면 더 위로 올라갈 테고. 그 나중에 문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 1번, 2번, 3번 이게 이제 뭐가 틀린 거냐? 뭐가 틀린 거예요? 출력이 다른 거죠. 출력이 다른 세 개를 그려놓은 거죠. 그것도 출력이 어떤 게 제일 높아요? 맨 위에 거. 맨 위에 게 출력이 제일 큰 V자고 V곡선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V곡선에 대한 문제, 동기조상기 문제 나오면 항상 이 V곡선을 머릿속에 그리고 아니면 그려놓고 따져보시고. 있죠? 자, 그러면 동기기 설명은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동기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